내가 저작권자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누구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로 유명한 이우영 작가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데 고인이 생전에 저작권 분쟁으로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행사를 보고 아니 왜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저작권 행사를 못하나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저작권의 종류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저작 인격권은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그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작자라 그러는데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거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저작 인격권이에요. 그럼 저작 재산권은 뭐냐? 이 사람이 만든 만화를 가지고 이거를 배포한다든지 누구한테 보여준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거를 저작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재산권은 쉽게 말해서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님도 저작 인격권자인 건 맞지만 저작 재산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넘겨버렸다면 본인이 본인의 저작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작권을 받은 그쪽에서 무단으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좀 벌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작물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한 편의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뮤지컬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고 이는 저작권법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정고무신이라는 원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다면 원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렇다면 2차적 저작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냐 물어볼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때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추정을 한다는 거지 2차적 저작물을 그러면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작가님과 제작자와 관계에서 계약에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면 그 권리를 원 저작자님들께서 인정을 하셨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검정고무신을 바탕으로 뭘 하든 어떤 2차적 저작물을 만들든 원 저작자 측에서는 배제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이거를 반드시 원 저작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의무 같은 게 없어요. 법에서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사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으로는 정할 수 있지만 법에 뭐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이 나는 계약에 의해서 내가 이걸로 영화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었는데 원 저작자 너한테 내가 왜 꼭 얘기해야 돼? 내가 그냥 알아서 잘 만들고 계약에 따라서 수익만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이나 기타 저작물을 활용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창작자가 많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창작자이자 저작자로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작권자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 검정고무신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저작권자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누구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내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하면 나는 그 계약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는 모든 저작권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지 의무를 넣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작권법에는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자가 이 저작물로 어떤 걸 함에 있어서 원저작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안 넣으면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저작자는 내 저작물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땐 반드시 통지 의무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수익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은 대법원 판례는 지분에 따라서 수익 분배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대법원은. 근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지 계약서에서 별도
별도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나한테 수익을 주겠지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익 분배 규정도 적고 이 저작물로 인해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지 뭐 그 다음 달에 나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도 계약서에 써 놓으시면은 그럼 보다 정확하게 내 수익을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규정도 넣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검정고무신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2차적 저작물의 얘기예요. 어떤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양도를 했는데 이걸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도 사실 돼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원저작물이 있죠. 2차적 저작물이 있죠. 이 2차적 저작물로 누군가가 저작물을 만들잖아요. 그럼 2차적 저작물은 누구 거냐? 원저작자 게 아니에요.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 거예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원저작물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2차는 이걸 만든 사람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검정고무신 같은 만화랑 별개로 뭐 2차적 저작물인 극장판, 완구 같은 걸 만들었고 사업을 막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원저작자가 그걸 제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원저작자는 어떻게 해요? 또 분쟁이 또 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놓는 그런 계약 내용을 적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로 계약 기간이에요. 저작물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한 저작권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후 몇십 년 동안 저작권이라는 게 존속을 하는데 평생 계약한다?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 평생 계약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2년 단위, 길게는 한 5년 단위로 그때마다 갱신하는 뭐 자동갱신이든 무슨 갱신이든 갱신하는 거를 넣어놓으셔야 나중에 경제 상황이 바뀌었거나 사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저작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약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평생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을 활용도 못하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 기간에 대한 정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 소재를 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저작재산권을 다 넘겼는데 이 사람이 저작권을 행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쟁 발생한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작권을 행사한 거는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작재산권자, 양도 양수를 한 사람들 간에 분쟁 시 책임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를 정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저작물의 행사의 범위를 정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저작물들 중에 만화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행사한다. 아니면 뭐 영화에 대해서만 한다. 국내에서만 저작권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저작재산권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도 저작자분 들이 반드시 고려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넣으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작 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려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작권자분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권이 제3자한테 뺏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저작물을 여러분이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검정고무신의 사태를 계기로 이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논의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작권자 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저작권자 분들이 계약을 하는 상대방은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거나 뭐 계약서를 많이 써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하면은 정확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 거를 입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의할 점에 일부라도 입법을 해놔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물론 이제 그거를 지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계약서에 명시는 한다고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저작권자 분들이 내가 모름으로 인해서 최소한 당하지는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등록할 수 있어요. 음악부터 미술, 그림, 컴퓨터 프로그램 다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료만 내면은 등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왕 등록을 받을 때 어떤 저작권자가 그거를 처음으로 등록을 받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간단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처음 등록을
받을 때 무조건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니까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습득을 하겠죠. 그렇게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도 저작권자 분들이 이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창작자분들,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문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변호사님도 유튜버시기도 하잖아요. 저작물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로서 그런 분들에게 또 한마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